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익숙해질 만도 한데, 또 이렇게 줌으로 토론까지 하려니까, 이게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좀 보고 얘기를 해야 서로 얘기하면서 토론도 잘 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요. 좀 걱정도 앞섭니다. 시간도 이게 감이 없어서 좀 보시고, 홍윤철 교수님께서 네, 시간을 많이 쓰면 뭐 네,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사용하세요. 예. 우선은 이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공공병원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보람의 병원이 이러한 공공의 심포지움 자료를 마련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어, 공공병원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이러한 어떤 미래의 앞으로 과제나 전망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공공병원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서 우선은 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종국 교수님과 김윤 교수님 이제 여러 가지 발제를 해주셨고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처럼 돌파 감염이라든지 집단 면역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지 질병청이라든지 또는 뭐 공공병원 또는 지역사회 병원 연계 1차 의료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도 사실은 뭐 코로나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연구를 하지 않고 한 발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시립병원, 특히 서울에 있는 시립병원이라든지 국립대 지방의료 몇몇 분들을 좀 만나 보니까 코로나 관련된 직접 업무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생각할 여유가 없는 병원도 많고요. 또 지역에서는 뭐 국립대병원보다는 오히려 뭐 특정 지역 얘기긴 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립대병원이 더 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좀 이런 환자의 격리와 치료에 있어서 아니냐. 뭐 지역마다 좀 다른 특성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공공병원의 역할이나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로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는 제가 조금 발표를 조금 공공병원에 어디에 포커스를 좀 더 쓰면 좋을지, 이제 발표가 굉장히, 국제적인 코로나의 전망에서부터, 국가 단위, 뭐, R&D까지 좀 발표 내용이 있어서, 이 공공병원에 대한 포커스만을 둬서, 토론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몇 가지 부분은 공공병원에 관련돼서 조금 더 이슈를 좀 깊이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다들 지금 병원도 그렇고, 이 전문으로 하시는 뭐, 두 분 교수님들도 사실 병원 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를 좀 다루지 못하는 측면도 현실적으로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공병원을 대표하는 지방의료원이라든지, 국립대학병원이라든지 몇몇 시립병원들이 공공병원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것들을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지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조금 다뤄졌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코로나 관련돼서 공공병원에서 좀 이슈나 좀 의견을 좀 드리자면 이종구 교수님이나 김윤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하고 질병청 또는 병원 간의 그 거버넌스 연계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저도 잘 모르지만 좀 문제를 짚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사실 그러한 이슈가 좀 있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질병청이 전체 어, 코로나에 대한 감염에 대한 기술적인 통제, 지침 뭐 이런 역할을 하지만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중앙의료원 또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이 특히 감염 환자에 대해서 격리를 하거나 입원을 할 경우 이것에 대한 통제권이 있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질병관리청이 환자를 그러면 어디에 입원시키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병상 수요를 파악을 하고 병상에 대한 환자 입원까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초기에 혼란도 상당히 많았고요. 중간에 국립중앙의료원이 그나마 병상에 관련돼서 수급이라든지 환자 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퀘스천입니다. 이게 질병청이 가질 수 있는지 평소에 의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질병청은 그렇게 전문적으로 평시의 업무로 국립대학병원이라든지 지방의료원하고 컨택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감염 환자를 국립대학병원이나 지방공공의료원에 입원을 해라 또는 이 지역을 이쪽으로 배치를 해라. 중앙과 시도 간의 이런 병상 확보와 이것에 대한 통제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병원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감염 관련돼서 격리 병상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문제가 조금 명확하게 조금 제시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병청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또는 보라매 병원에 병상 이만큼 내놔라 또는 어느 지역에 있는 환자를 입원시켜라 어, 이렇게 할 수 있겠는지 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그러니까 공공병원에 대한 가버넌스 시스템 특히 감염 환자에 대한 현재는 감염 전문 병원 또는 전문 병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 전문 병원을 설립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설립되면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병원에 감염 전문 병원, 감염 전문 병상에 대한 통제권을 그러면 앞으로 누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 환자를 어느 수준 단위의 범위로 입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제가 잘 몰라서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을 텐데 조금 제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질병청, 의료와 공중보건, 감염. 근데 특히 병원, 공공병원이라고 했을 때는 병원 전체에 대한 통제 또는 감염 격리 전문으로 하는 병상, 병원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누가 해야 될 거냐.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이 해야 될 거냐, 국립중앙원이 할 거냐, 질병청이 할 거냐, 또는 병원에 대해서 실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사실 감독 권한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건복지부가 할 거냐.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앞으로 공공병원의 큰 감염병 대책 관련해서는 특히 병원이 환자의 치료, 격리, 중환자 특히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에, 코로나와 다른 응급질환,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세션에서 뇌졸중, 심내 얘기를 하겠지만 앞에서도 교수님들이 발표를 해 주셨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만 진료하다가는 거의 토사구팽 될 거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도 트레이닝을 못 하니까 수술을 해야 될 전공이나 그러니까 한쪽은 굉장히 바쁘고 한쪽은 내가 이러면 되고 있나 이런 게 고민 때문에 이제 인력의 교육 훈련 정상적인 진료에 대한 또는 응급 진료에 대한 이제 공백이 생기는 그래서 이제 투 트랙으로 기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들도 있었는데 코로나 관련된 감염성 질환의 진료와 넌 커뮤니커블 디지즈 그렇지만 필수로 해야 되는 응급 진료 이 부분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해나갈 수 있겠느냐 공공병원 간의 역할 분담을 할 거냐 또는 공공이 이걸 하면 민간이 그걸 다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좀 실제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초기부터 있었고 최근에도 아마 2세션, 3세션에서 아마 그런 얘기 할 것 같습니다. 응급 환자가 왔는데 코로나 감염될 환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응급실이나 수술실에 대한 응급 딜레이를 시켜야 되는 대기를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 그래서 감염성 질환과 비응급 심내질환의 진료를 공공병원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과중한 업무 또는 편중된 업무로 인해서 인력에 대한 번아웃이 생긴다든지 또는 트레이닝이 안 돼서 향후에 공공병원이 정말 역량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안 되고 잘못하면 이제 토사구팽 당하는 오히려 코로나 이후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이런 병원이 될 위험성이 있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김윤 교수님께서 이제 300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300병상이 안 되는 이러한 공공병원들이 실제적으로는 환자의 진료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제 한 번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취약 지역의 병원을 정부가 그렇게 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을 좀 인력 파견 문제 말고도, 물론 이제 김윤 교수님이나 최근 정책적으로 공공의료 임상교수 이 부분은 뭐 코로나 이전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교수 티오로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들이 됐는데, 그렇다면 당장에 이제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진료 용역을 현재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권역 단위에서 좀 이슈가 될 텐데, 단순히 인력의 파견의 문제, 인력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인력의 파견 문제로는 그 관계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력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이 지방의료원을 어떻게 서로 간의 협력 관계로 할 거냐. 제가 아는 지방의료원이 국립대학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국립대학병원에 환자 보내고 협력을 하느니 다른 민간병원하고 하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참에 그렇다면 어떻게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이 공공병원 간의 이제 환자 의뢰나 연계나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교류 협력을 할 건지에 대한 좀 폭넓은 좀 이슈로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하나 제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종구 교수님이나 김윤 교수님도 좀 얘기를 하셨는데, 병원과 1차 의료 또는 재택 의료, 경증 환자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것, 또는 병원과 보건소와의 협력 관계. 공공병원이, 물론 많은 공공병원이 정부의 공공 관련된 정책, 특히 최근 들어서는 퇴원 환자 연계, 지역 연계, 지역 거점 병원이라든지, 책임 병원으로 퇴원 환자의 의료기관 간의 연계, 지역 연계를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많은 이제 고민들과 실적이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공공병원이 지역사회와 사실, 그렇게 협력을 잘했는지 이참에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매 병원이 관악구 보건소랑 그렇게 친한 관계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의 의뢰 관계 이걸 떠나서, 또는 서울대학교 병원이 서울의료원과 그렇게 체계적인 연계 협력한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력에 대한 교류, 훈련 이런 것 좀 최대적으로 제공을 하는지, 또는 지방의료원은 서울의료원은 서울대학병원과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좀 서로 간에 좀 마음을 터놓고 하는지, 이러한 이제 보건소와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간의 연계, 특히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저는 시립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이 지역사회와 교류하기 위해서 의원이나 보건소와 교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경증 환자들을 현재 재택의료 이전에 생활치료소로 하는데, 물론 서울대학교 병원처럼 생활치료소를 굉장히 모범적인 스탠다드로 운영을 하고 잘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이게 정말 지역사회와 보건소와 병원 퇴원 환자들을 지역사회와 연결시켜서 정말 지역에서도 병원에 퇴원한 환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것들을 노력하는지, 보건소와 협력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퀘스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지역사회와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의 경우에 특히 더 지역사회 교류할 이유가 없어요. 퇴원하고 가면 그만이니까. 보건소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퇴원하고 나서 환자가 뭐 아프면 알아서 오겠지. 그래서 지역사회와 공공병원 간의 연계 협력, 교류 관계도 저는 조금 지금 어떤 성과가 있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교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것들을 서로 파라다임을 또는 스펙트럼을 공유하게 됐는지, 그것을 통해서 서로 몰랐던 것들은 뭔지, 어떤 것들을 교류 협력을 하면 재택의료든 생치이든 또는 병원 퇴원 환자든 보다 병원이, 공공병원이 지역사회와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뭐 예방이나 이런 부분도 말할 것도 없고요. 예방에 있어서 병원의 역할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공공병원과 지역사회의 역할 보건소, 생활치료, 재택의료 이 부분도 앞으로 공공병원이 현재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역할을 많이 담보했지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도 부분적으로만 얘기를 듣고 했지, 예를 들어서 보라매 병원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또는 다른 환자와 관련해서 보건소나 재택, 생체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거를 좀 못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 이후라도 저는 조금 공공병원이 좀 중심이 돼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했다, 우린 것도 못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구 교수님과 김윤 교수님께서 코로나 전체적인 앞으로 향후 전망, 또 그것에서 몇몇 공공병원이 했었던 역할, 과제들 짚어주셨고요. 그것 이외에도 공공병원 입장에서는 스스로 좀 스터디를 하고 좀 찾아서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세 교수님, 언제나처럼 이렇게 핵심을 찌르는 또,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보라매 병원과 지역사회 부분은 이어서 토론에 나서는 김덕경 교수님께서도 좀 의견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그 김덕겸 토론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덕겸 교수님은 현재 보라매 병원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고요. 그 주요 양력을 보면 보라매 병원의 의생명연구소장, 교육연구실장, 호기 알레르기 내과장, 경영혁신실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김덕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팀 자리에서 두 교수님의 발제 내용을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주제 발표에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감염병 전담병원, 시립병원으로서 보라매 병원에 근무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면서 나왔던 부분, 고민했던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건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랑 맥락이 조금 일치하는 면도 있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김현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일선에서 지금 1년 665일 동안 최전선에서 공공병원들이 앞서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봐서는 몇 달 안에 끝날 게 아닌데 지금 그 시점이랑 현 시점이랑 공공병원에 지어지는 부담이나 하는 방식이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앞으로 공공병원들이 또 향후 지속 가능하냐. 아까 교육 문제, 인력 문제 말씀하셨지만 일반 필수 진료를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 돌아갔을 때 실제 남아있을 수 있는 인력들, 우수한 인력들이 얼마나 있을 거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이후 일상으로 회복 과정에서 분명히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태가 워낙 위중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초반에 공공병원이 나설 수밖에 없고 이전에 대유행이나 국가 위기 사태에서 공공이 항상 앞서야 되는 건 당연한데요.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일단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공공과 민간 간의 위치 자리매김이나 아니면 기존에 투자됐던 리소스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는 건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라매 병원이 현재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초기의 역학조사부터 해서 지금의 선제 검사소, 지금 보건소랑 연계해서 재택 치료기관 모니터링 사업까지 코로나 관련돼서 관여를 안 한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2차 병원으로서 필수 진료를 같이 담당을 하면서 현재 그 역할까지 계속해야 될 거냐. 현재 역학조사는 이미 보건소에서 조금 더 훈련이 돼서 넘어가서 다행인데 선제검사소 같은 경우 이건 지역사회에서 이미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있는 시스템을 일반 진료 기능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기관에 일괄적으로 다 진행을 하게 하는 부분은 분명히
조금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스템 상에서 공공병원이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그 병원이 발전하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뭔가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적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병원이 이전에 초기 대응을 하는데 모든 리소스를 다 썼죠. 일부 뭐 의료원들은 비우라고 해서 다 비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그 병원의 역량을 키우고 향후에 무슨 다른 재투자를 받아서 더 발전할 수 한 단계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냐. 그래야 지속 가능하고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느냐.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비전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쪽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실제 담당해야 될 부분이나 나중에 이 투자해야 될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병원들이 진행을 하면서 그 내부 인력들의 교육, 훈련, 항상 이게 병동 확대할 때도 인력이 문제라고 하는데 1년 반전하고 비슷한 계속 추세입니다. 실제 교육이 한두 달 내에 끝나는 게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교육 시스템이 들어가야 됐을 거고 그런 시스템이 실제 현재 있는 공공병원에서 못하면 민간이랑 연계를 하든 교육 시스템이 갖춰서 리소스가 있는 대학병원이랑 연계를 하든 조금 더 강화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도 중증 환자 늘고 2차 피크 있을 때도 내부적으로 중증 간호 인력들이 모자라서 그때부터 교육을 했지만 그래도 중증 환자 간호라는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냥 이론 교육만 시켜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환자실 커피시티를 갖고 교육할 수 있는 그 정도 큰 병원에서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효율성도 있고 어느 정도 풀이 생기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도 중환자실을 있는 한도 내에서 계속 교육을 시켰지만 배출할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이 코비드가 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올 때도 공공이 앞장서서 뭔가를 해야 되고 공공에다가 중요한 임무를 맡겨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단순 인력 파견이 아니고 그 내부의 인력들을 교육해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대학병원급 말고 대학병원급의 공공병원 말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체 자가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수혈이든 지원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쌤들 한 가지 조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이미 이종구 본부장께서는 한번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게 공공만 갈 수 없고 민간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고대 10%가 77% 환자를 1년 반 넘게 계속 하고 있으면 거꾸로 그 10%라는 공공이 얼마나 허덕거리고 있는지를 거꾸로 방증하는 데이터인데 힘들 때 초반에는 공공이 했으니 조금 민간이 협조해서 다음을 가자고 뭔가를 진행을 할 때 이 생각 차이가 조금 너무 큽니다. 그리고 민간 입장에서는 평소에 별로 도움이나 지원이 별로 안 하던 상황에서 급할 때만 또 민간 찾는다 이런 개념들이 좀 있어서 교육이든 향후 지역사회랑 연계되는 부분도 이 민간이랑 어떻게 공조를 맞추고 협조를 이끌어낼지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재택치료 환자들 모니터링 하는 것도 시도, 이사회나 이런 쪽이랑 연계해서 지역사회 1선, 1차 의료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죠. 근데 그게 잘 되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분명히 있어서 그게 점차 위로 올라오거나 거점병원이랑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
민간하고 공공이 어떻게 함께 갈지를 좀 고민하는 게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이종구 교수님께서 그간 경험이나 뭐 중에서 혹시 코멘트나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덕균 교수님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병원에서 정말 몸으로 느끼면서 많은 문제를 또 겪고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토론자 말씀을 들었는데 또 발제자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종구 교수님 말씀하시고 김은 교수님,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토론 질의가 있으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아마 이 질환이 그 의료 수요를 방역 사업, 그러니까는 전염병 관리가 급작스럽게 의료 수요를 초래하는 아마 그런 사례로서는 아마 그렇게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스도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의료 수요를 급격히 유발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왔죠. 그래서 이런 거 전용 병상을 만들고 그 병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 체계를 만들어 왔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김윤 선생하고 작년 요맘때인가요? 7월 달쯤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그게 이제 김윤 선생이 말한 것처럼 토사구팽처럼 이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는 우리나라 그 행정 체계나 행정 문화가 급할 때는 찾다가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는 상황이 이제 초래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견을 하셨는데 아마 그렇 정부가 예서 체계적으로 이제 공공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키우겠다라는 비전과 어떤 그 미션을 사실은 갖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인펙셔스 디지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병원 수요를 초래하고 병원 수요도 상당히 이제 중증 환자의 이제 수요를 초래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온 힘을 이제 뭐 결국 이제 그 일시적 또는 한시적인 대안뿐이 못 만들고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하고 민간의료가 뭐가 다르냐 그런 것들 우리 이제 이건 선생님 지적하셨듯이 너무 공공의료를 잘 하시고 결국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결국 주체만 이제 공공이고 실제로 서비스 내용은 거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고 그런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에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끊임없이 내부에서 질병청에서 주장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을 두고 이제 진행을 해야지 이게 이루어지지 뭐 이거 끝나고 나서 뭐 그냥 정부도 손 놓고 민간도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면은 결국 코로나 이전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지적하신 많은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우리가 좀 그 전략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공공의료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련돼서 이제 정부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어떤 뭐 이 지금 같은 포럼을 좀 더 크게 하던 뭐 이거를 다음 이제 뭐 대선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던 그렇게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제 그 결국은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데 밖에서 우리는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자료로서 또 이런 포럼으로서 주장하고 이런 거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이제
우리 이건세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은 이제 지방의료원이나 또는 보람의 병원이 보건소나 지역사회하고 어떤 역할을 했느냐. 사실은 뭐 티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몇 가지 있다면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결핵관리 사업에서는 이 공공병원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그 뛰어나서 지금 결핵 환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결국은 그 버티컬 프로그램의 일부 역할을 이제 담당하는 형태로 지역사회하고 보건소하고 병원이 이제 같이 가는 형태인데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그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디즈 컨트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재원과 사람과 병원을 동원하는 이런 일련의 이제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카디오바스큘라 디즈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역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핵관리 사업과 같이 직접적으로 인력을 파견하든가 또는 정보 체계를 갖든가 뭐 이런 식으로 플래닝을 해서 접근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분야의 어떤 역할이 별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앙서부터 지방까지 어떤 연계 체제를 만들려면은 결국은 프로그램별로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기획과 거기에 관련된 예산, 뭐 법령 체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효과적으로 이제 되고, 그것의 일부를 이제 공공병원이 맡아서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 빼놓고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미국 또는 미국이나 호주처럼 공공병원이 무상의료다. 근데 그렇게 역할을 규정하는 것과 너무 이제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의 역할은 너무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공공병원의 역할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버티컬 프로그램이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참여하는 그런 거 빼놓고는 사실은 역할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김은 교수님. 어, 그, 예, 그 두 분 토론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뭐 공공병원을 내 발전을 위해서 또는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건쌤 주신 말씀 중에 이제 복지부 질병청 시도의 협력 관계, 특히 이제 그 감염병 진료 체계 내에서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진료에 대한 환자 진료에 대한 다분히 임상적이고, 예를 들면 그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중수본을 중심으로 한 관료적 통제에 의해서 그 대단히 관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게 현재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원돼야 될, 예를 들면 뭐 중환자실을 보는 병원 따로, 중환자 상태가 나아지면 다시 다른 입원 환자를 보는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기도 하고, 환자 상태를 모르는 채로 그 환자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 환자를 보내고, 모르는 채로 환자를 받고, 뭐 모르는 채로 환자를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상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의 진료 체계의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복지부의 관료를 중심으로 한 중수본 체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재 시스템이고, 그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적인 그 뭐랄까 임상적인 임상 부분에 있어서의 거버넌스가 전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운영되어 왔던 뭐 그냥 어떻게 꾸역꾸역 운영되어 왔던 뭐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같은 방식을 계속하는 건 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청이 했으면 좋겠긴 하는데, 질병청도 역시 뭐 복지부만큼이나
환자 진료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뭐 복지부보다 더 관료적인 게 질병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는 건 없고 관료적인 질병청이 그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국립중앙의료원이 됐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대안이 조직이 됐든지 간에 그 환자 진료를 책임지고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져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진료 기능의 공공병원의 진료 기능의 복원 문제는 저는 이건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뭐 거의 90%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는 공공병원의 기능을 코로나 진료로부터 일상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복원시켜주는 정책적 결정 또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복지부는 그래줄 생각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설득하고 뭐 양해를 부탁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예, 힘이 없으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그런 일은 안 이루어질 겁니다. 세 번째, 그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뭐 보건소 간의 협력 관계는 그 제가 발표 자료 안에 보면 뭐 그 뭐라고 썼더라? 공공의료 혁신재단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 단위에서 공공의료기관과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동력을 인력과 재정으로 하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인력과 재정만으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미국의 ACO 같은 그런 형태의 조직을 아마 뭐 생각하면 비슷한 조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ACO와 관련해서는 많은 오해들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가능하면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 그와 관련해서 좀 필요하면 따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저 말씀하세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공공병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데는 뭐 이런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는데 그 disruptive innovation,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을 설득해서 또는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지금 있는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공의료청을 만들거나 아니면 공공의료 재정을 뭐 한 2조 원쯤 확보하거나 아니면 공공의료와 관련된 뭐 의사를 한 1000명쯤 확보하거나 하는 정도의 소위 비가역적인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정책적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현재 상황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세션은 그 하루 종일 하는 심포지움으로 사실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그 교류와 함께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해결책을 같이 찾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됐었어야 하는데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그 사실은 시간이 뭐 거의 다 돼서 안타깝게도 전체 의견 좀 듣기는 어렵고 제가 뭐 사회자 좌장이긴 하지만 그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으로서 저희가 추진하는 하나의 그 사업에 대해서만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그 연자께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협력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 이제 하나의 솔루션 중에 하나가 공공임상교수 제도입니다. 근데 공공임상교수 제도만 갖고 그 협력 관계를 해결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력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우선순위로 본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려하는 것처럼 징기스칸이 될 거냐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력을 뽑을 때도 대학병원 중심으로 인력을 뽑는 게 아니라 지방의료원의 수요에 맞춰서 또 지방의료원이 사실은 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력을 뽑고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아마 만들어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립대병원이 지방의료원과 진정한 협력 체계를 조금이나마 이제 갖춰가게 된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한 1000명 정도 공공임상 교수를 뽑으면 현재 그 국립대학병원 교수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채울 수 있으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에 가까운 변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가기에 2, 3천억밖에 안 됩니다. 예. 2, 맞습니다. 3천억이면 예, 사실 저기 부산에 그 공항 하나 짓는 거에 20분의 1밖에 안 돼요, 돈. 네, 저희도 계산해 본 거는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4천억 원이거든요, 1년에. 4천억 원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틀을 바꿀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도 같이 좀 협력해서 이런 부분부터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번 제안 겸 말씀드리면서 이번 세션 두 분의 귀중한 발표 또 두 분의 귀중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